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수업 진행 이제 과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쟁점 GS를 처음 개설하게 된 그리고 구상하게 된 목적 자체가 저도 이제 동차생 시절이 있었고 동차생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때는 저는 기초 GS도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기초 GS가 그냥 기본 2차 기본 강의에 그냥 한 축 해서 그냥 3시간 할 걸 2시간 한 다음에 1시간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기초 GS 사실 저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저도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로 실전 GS를 들어갔는데 실전 GS에서 쓸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일단 동차생 시절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GS가 있으면은 3월 달 거 일단 건너뛰고 4월 달에 그 수업을 들어가요. 대신에 3월 달에 있는 거를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그걸 딸딸 외웠습니다. 딸딸 외워가지고 4월 달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제 한계인 거예요. 제 한계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미 본 거를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거라서 쓸 수는 있는데 전혀 응용도 안 되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동차 그 기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던 거예요. 흘려보내다가 제가 수험 기간이 좀 오래되고 저의 그런 답안 작성법이 저만의 그런 게 생기면서 이런 답안 작성법을 애초에 동차생 시절에 그리고 잘 모를 때 알고 이해하면서 했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GS와 달리 저는 이제 그 기본 강의도 이미 찍어놨지만 기본 강의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든 내용을 스크리닝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내용 한 번씩 다 읊어드리면서 이거는 왜 이 판례가 나왔고 왜 학설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드리진 못해요. 이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러기 위한 강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일단 48회부터 58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싹 다 모았습니다. 싹 다 모은 다음에 이거를 진도별로 제 이제 책의 진도별로 이제 소설문별로 다 나눴어요. 다 나눠가지고 첫 번째로는 자 이게 기출문제가 결국 어떻게 나오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는 이제 판례들이 있는데 그 판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논점으로 추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외로 기출문제가 형태들이 일관적이에요. 큰 베리에이션이 없다라는 게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를 알면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도별로 나가면서 그 해당 진도에 나온 기출문제를 일단 볼 겁니다. 일단 보고서 거기에 그 기출문제를 같이 이제 목차를 한번 잡아보면서 이 배점에서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았을까라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기준이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할 건데 특유 발명이 있잖아요. 특유 발명에서 의학용도 발명은 기출이 됐어요. 의학용도 발명 기출이 됐는데 특유 발명, 의학용도 발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 발명도 있고, 뭐 파라미터 발명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있고, 뭐 미생물 발명도 있고 이런 식으로 특유 발명 안에서 이 의학용도 발명에서 물어봤던 게 다른 발명으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답안 구조를 어떻게 쓸 건가? 이 답안 목차를 이제 잡는 걸 좀 집중을 할 겁니다. 목차를 어떻게 잡을까? 왜냐면 그래서 이번에 이 쟁점 GS를 마치고 나면은 제 목표이자 여러분의 목표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목차를 일단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잡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목차라고 하는 것은 대목차만 그냥 논점만 뽑아낸다는 게 아니고 대목차 안에 소목차의 그 순서와 그 분량까지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 쟁점 GS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목차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어차피 암기입니다. 암기고 거기서 암기한 거를 이제 덜어내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제 덜어내는 그 스킬들은 저랑 같이 이제 이 GS 쓴 걸 보면서 답안 보면서
이 판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의 분량인데 제가 쓴 거는 뭐 4줄 정도란 말이고 4줄에서 뭐 많게는 2개를 썼으면 뭐 8줄 뭐 이 정도만 썼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왜 이 한 페이지 되는 22줄이나 쓸 수 있는 판례 중에서 어떻게 4줄을 뽑아냈는지 약간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제 덜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답안 작성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기출도 안 됐고 예를 들어서 미완성 발명 이거는 기출 안 됐어요. 저희 되게 이 48회부터 58회까지 그 이전에는 됐었지만 안 나온 지 한참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도 어쨌든 중요 논점으로 뽑힐 수 있다면 어떤 논점이 뽑힐 수 있을까? 어떤 논점? 예를 들어서 뭐 미완성 발명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뭐 미완성 발명과 명사에서 기재불비 간 관계에 대해서 뭐 판례나 아니면 뭐 법리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 논점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딱 봐도 중요한 논점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같이 볼 겁니다. 같이 보면서 이런 경우에도 목차 어떻게 잡을까? 결국 안에 채우는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내용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채우시고 여기서는 이제 답안 구성을 하는 방법 빠른 시간 안에 논점 찾아가지고 답안 구성하고 이 분량을 잡는 감을 익히시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중요 판례 선별 방법, 키워드 설정 방법 등을 습득하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중요 논점에 대해서 이 답안 작성법, 목차 구성 방법 요걸 습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달라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 실제 시험에서는 의외로 배점이 굉장히 작게 나와요. 저희가 그 관련한 논점에서 준비한 내용들은 저희는 암기를 이제 계속 해 나갈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암기량이 많은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우리가 한 15점 분량으로 암기를 해놨는데 6점만 쓰라 그래요. 그러면 이 6점만 쓰라 그럴 때 어떻게 어느 거를 내가 안 써야 되는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가장 당황하는 게 모르는 게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만 아는 게 나왔는데 그게 정말 작은 배점으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거기서 시험에 말려요. 왜냐하면 아는데 못 넣는 거예요. 손을 못 놓으니까 5점 분량이면은 사실 몇 분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100점이면은 생각해 보세요. 20분의 1이잖아요. 20분의 1의 시간이고 저희가 가진 건 2시간인데 120분의 20분의 1이면 6분 써야 되는 거예요. 최대 6분을 써야 되는데 15점 분량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분, 15분이 돼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앞에서 이건 6점 중에 거의 대부분 나오겠죠. 아는 거 다 썼으니까. 근데 대신에 그 뒤에 30점을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 그리고 동차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사실 기득 때도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득 떨어지신 분들 중에 공부량이 부족해서 떨어지신 분보다 그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한번 멘탈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아예 4번 건드리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외우고 있는 그 내용보다 배점은 항상 작게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배점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시험 봤을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상표인데 부정한 목적 이거 하나 가지고 그때 20점 채우라 그랬나 아무튼 15점 채우라 그랬나 아무튼 엄청 제가 알고 있는 건 반 페이지밖에 없는데 막 15점을 채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뭐 학설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얼추 채울 수는 있어요. 얼추 채울 수 있는데
의외로 배점을 크게 주고서 원래 수험생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크게 주고서 풀라고 할 때는 그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많이 안 나고 거기서 이제 사안포섭 이런 걸로 다 이제 그걸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점이 오히려 엄청 크게 나왔을 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생각나는 만큼 쓰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배점이 작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제일 당황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 논점에 대해서 목차 설정 이런 거 해드리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판례들 한 번씩 중요한 것들을 한 번씩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보면서 여기서 제가 왜 이걸 뺐는지, 왜 이 내용 안 적었는지, 이 내용 왜 적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특허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좀 올라갈 거고, 제가 강의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책 내용을 다 마인드맵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해당 그 판례나 해당 논점이 어느 그 주소를 따라서 내려간지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면서 객관 잡으시면은 특허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이제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은 좀 알겠지만은 아예 경험을 못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점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논점은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그 논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논점 하나에 판례 한두 개가 들어가거나 학설 판례 검토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서 수험생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논점은 4점에서 6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점에서 6점이고 4점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문에 가깝거나 사안을 거의 안 써도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악질적인 경우예요. 이렇게 4점으로 나오면 진짜 당황하고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게 4점으로 나오는 순간 저희는 4점 안에 끝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통 한 페이지 쓰게 되거든요. 4점이라고 해도 한 페이지 쓰고 6점이 나와도 한 페이지를 쓰는데 4점이 나오면은 좀 더 긴장하시고 이제 내가 어느 순간에 펜을 놔야 될지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될지를 잘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제일 표준적으로는 이 5점에서 6점당 하나의 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5점당 논점 하나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가 8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8점짜리.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점이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말이죠. 그랬는데 8점이에요. 8점인데 내가 보니까 논점이 하나밖에 안 떠올라. 예를 들어서 판례가 하나밖에 안 떠올라. 그러면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배점을 보고서 논점을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논점이 2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논점 안에 판례가 2-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련 판례들이. 그 해당 그 사실관계에서 관련 판례들이 2-3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8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점과 그 논점 간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차를 하나의 논점당 하나의 목차를 잡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점짜리 문제가 나오고 목차가 논점이 하나다. 예를 들어서 뭐 진보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라는 거 딱 하나다. 그러면 저 목차 딱 3개 나옵니다. 문제의 소재, 그리고 2번은 진보성 위반한지 여부, 3번 결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논점대로 이제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의 논점당 하나의 목차로서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로 봤을 때는 6점당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16페이지 봤잖아요. 그리고 100점짜리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6점당 1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분량을.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면서 내가 분량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뭐 너무 적진 않은지를 가늠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5점당 한 페이지로 적으시면은 이거 한 20페이지 적으셔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6점당 한 페이지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실제로 필속도 빨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8페이지, 19페이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답안은 16페이지에서 최대 17페이지 안에서 끊는 겁니다. 끊고 이 끊는다는 말은 자기가 끊을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분량을 조절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고득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아까 이 배점의 그 연장선으로 7점까지는 하나의 논점이 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됐고 8점 이상인 경우엔 2개 이상의 목차를 기재해야 할 것이다. 이게 아까 2개의 논점 이상이 나올 거다 라고 나오는 것을 추론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요 위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사례 문제, 이제 사실관계들이 있고 그 사실관계를 어떤 판례나 조문에 대입하는 그런 걸 사례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례형 문제들이 이런 식의 그런 배점 구조를 띠고 있고 조치 문제들은 좀 별개예요. 조치는 예를 들어서 무효인 권리자, 예를 들어서 무권리자에 대한 조치를 뭐 설명하시오, 판단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 조치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무권리자에 대한 조치도 있고, 뭐 자기가 그냥 추론하는 것도 있고, 무효 심판을 걸 수도 있고, 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조치에 따라서 배점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10점 내외로 조치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10점 내외로 배점이 나온다라는 거 또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 문제도 만약에 내가 생각나는 조치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12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내가 뭔가 빠뜨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런 게 의외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전 GS나 이런 다른 GS 푸시면서도 이런 항상 생각하시면서 시간 관리, 분량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 단위로 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번을 그냥 순서대로 푼다라는 가정하에 2번을 풀고 나면 어떻게 되죠? 1시간이 지나야겠죠. 그 다음에 1번은 30점이고 2번은 20점이죠. 이렇게 나뉠 거예요. 이게 3번, 4번인 경우에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2번을 풀었을 때 딱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95%는 절대 이거 못 지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1번이 제일 어려워요. 1번이 제일 어렵고 일반적으로 4번이 그나마 풀기가 쉬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일부러 이런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게 하면은 이거를 못 푸는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변별력도 길러지고 이제 실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도 굉장히 크게 생기고 교수님들은 뭐 채점할 거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공학적으로 봤을 때 1번이 가장 어려울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5분을 컷으로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2번을 푸는데 1시간 5분. 그래서 1번은 많이 잡았어요. 40분. 1번 푸는데 40분. 2번 1번 푸는데 40분. 2번 푸는 데는 25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40대 붙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걸 역으로 이용해보자 라고 해서 4번부터 풀었어요. 4, 1, 2, 3. 그래가지고 4번 상대평가잖아요. 4번은 사람들이 못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쓰더라도 제대로 못 쓸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적으로 여기서 남들보다 2점 더 받고 이 3번은 어차피 대부분 다 잘 풀어요. 다 잘 풀고 그리고 저도 어쨌든 4, 1, 2면은 3번까지 오는데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분은 남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지체했어도 그러니까 여기 이거 커버할 시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뭐 1점 깎이더라도 여기서 2점, 3점 더 얻어가자라는 전략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점수가 4번은 거의 뭐 제 주변에서 제일 잘 나왔고요. 3번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허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었거든요.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동차 때 해보시면 좋아요. 기득이신 분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저도 40대 하긴 했는데 실제로 평소에 연습을 이렇게 안 하다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집에 와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문제 번호 잘 썼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문제 1 이렇게 쓰잖아요. 처음에. 내가 문제 1로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불안감이 좀 자꾸 들어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하겠다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그냥 4, 1, 2, 3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뭐 실전 GS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 여기에 되게 인상이 안 좋다, 뭐 이런 인상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가끔 보이는데 그러고는 이제 약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점수를 더 줄 걸 깎는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해볼 만한 약간 전략이다. 그냥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꼼수죠, 꼼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답안 구조를 특강 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고 오늘은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쓸지 좀 예시를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목차가 한 개다. 하나의 논점인 경우에는 본론에 해당하는 목차가 한 개고 두 개인 경우에는 본론에 해당하는 목차가 두 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외가 있는 게 이제 단문이거나 단문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뭐 48, 49 아니면 뭐 50회 초반 이런 시험에서는 단문 문제가 좀 나왔어요.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단문을 거의 안 내고 차라리 사례를 주되 사례의 배점을 그냥 줄여버립니다. 사례 배점 줄여버려가지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게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2개 이상의 논점 말씀드렸는데 조치 문제를 제외하고는 뭐 8점 이상 나오는 문제가 사실 거의 없어요. 요즘엔 다 쪼개놓는 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다 쪼개놔가지고 각 문제들이 7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치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냥 해당 문제를 보면은 논점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대신에 그 논점을 이제 타이트하게 잘 써야겠죠. 그래서 그 타이트하게 논리적으로 잘 쓰는 걸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배점이 극히 작은 경우에. 자, 이거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떤 걸 위해 쓰는 거냐면은, 먼저 서론에서 내가 논점 잘 잡았다. 내가 뭐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주면서 본인 스스로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순서대로 써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결론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답을 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위반인지 아닌지,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이런 식으로 결론만 봐도 알 수 있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형식에 맞춰서. 왜냐면 그게 답안의 그런 법학적 글쓰기의 형식이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이 법대 교수님들이 익숙한 형식에 맞춰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어디 있죠? 본론에 다 있죠. 그러니까 배점이 극히 작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 소재 부분이랑 서론이랑 결론 부분 날리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4점 이하인 경우 4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제가 밑에서 이제 무슨 순서로 날릴 건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때는 목차 구성 미련 좀 버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단문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단문인 경우에 서론, 본론, 결론 쓰잖아요. 그럼 3번 똑같은 얘기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 뭐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 쓰시고 그러면 진보성 판단 방법 해가지고 그냥 아래 그냥 목차에다가 그냥 쭉 쓰면 되는 거고요. 단문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논점에 따라서 문제 소재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문제 소재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고 서론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 서론의 한자 서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소수인데 예전에 사시 하실 때 이렇게 쓰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고, 저도 사실 요거 썼습니다. 요거 썼는데 워낙 이게 특이해서 쓰는 사람 거의 못 봤고, 근데 이거 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론 쓰는 것보다 이거 그냥 쓰는 게 그냥 더 빨라서 그냥 이거 썼어요. 좀 더 뭔가 공부한 티도 나고, 그러니까 이래서 썼는데, 요즘에는 다들 문제 소재로 씁니다. 문제 소재 쓰시니까 안전하게 문제 소재로 쓰시든지 그냥 서론이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이 글자 수 하나 줄이는 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글자 수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시간이고 분량이니까요. 그래서 뭐 조금 다른 말씀드리면, 저는 학설의 대립이라고 안 썼습니다. 그냥 학설 썼고요. 팔레테도 안 쓰고 그냥 팔레라고 했어요. 그거 세 글자 쓰는 시간 좀 줄이려고, 그것도 이제 모아놓으면은 한 1, 2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거 쓰겠다 해서 그냥 팔레, 학설 뭐 이런 식으로만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론도 그냥 서 이렇게만 썼고요. 득점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건. 자, 그래서 문제 소재 어떤 식으로 문제 소재를 구성하는지, 이게 사실 저도 동차생 때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었어요. 강사가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그건 넌 아니까 이렇게 쓰지. 나는 문제도 모르고 아직 암기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냐 하고 했는데,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문제 소재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제일 베스트는 어떤 거냐면은, 자, 예시로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라 라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베스트는 이거예요. 진보성의 그런 조문 언급해 주시면서 진보성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선택 발명 문제예요. 그럼 선택 발명은 이라고 하면 선택 발명에 대해서 의의를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택 발명에 대해서 의의 먼저 얘기해주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택 발명과 일반적인 발명은 요 특징 때문에 차이가 있다. 진보성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성 요소가 다르니까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일반적인 발명과 그 판단 방법을 달리하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정말 문제의 그런 고차원적인 제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그 재반 사정을 다 정리를 해주면서. 이게 사실 제일 베스트 문제 소재입니다. 이게 가장 모범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문제의 주소를 밝혀주고 그 문제와 관련한 전제 사실, 전제 그 의의들을 밝혀주면서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 밝혀준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는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이제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요거는 좀 더 숙련이 되셨을 때, 좀 더 답안을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을 때,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 선택 발명의 의의를 따로 목차를 빼서 안 써셔도 돼요. 그냥 서로에다 그냥 다 기재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애매해요. 이런 의의 같은 것들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쓸 걸 기대하고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한 뭐 판단 방법이나 판단 기준이나 관련한 어떤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 전제가 된 의의나 취지나 이런 거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쓰면은 이제 수험생들은 찝찝하니까 굳이 목차를 이제 하나 들여가지고 의의 취지는 꼭 쓰신단 말이에요. 진보성, 의의 취지 이런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을 올려버리시면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줄고 답안지도 훨씬 깔끔해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보여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자, 판단 방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선택 발명 진보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다. 딱 그냥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부분을 그냥 문제 소재에다 기계적으로 그냥 한 번 더 쓰는 방식입니다. 요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를 풀고 있다는 느낌을 그래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그냥 단순히 선택 발명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다라고 쓰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들 있잖아요. 갑이 있고 아니면 진보성 관련해서는 어떤 뭐 요건들이 또 있을 거죠. 문제에서 요건, 그 요건을 조금 더 구체화해 가지고만 해주시면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그거 해주시면 훨씬 좋은 문제가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쓰인 사실관계랑 같이 문제 소재를 구성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문제 소재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논점이 두 개인 경우에는 위에 이게 모범 답안처럼 굉장히 공통적인 논점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딱 뽑아가지고 그 전제가 되는 사실들을 언급해주는 서론을 문제 소재를 기재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두 개 이상 되면 그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뽑는 걸 추천합니다. 두 개 이상이면 기계적으로 뽑아도 두 줄이 나와요. 두 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특허 비침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요. 자, 이거는 뭐 가볍게 들으세요. 비침의 주장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이랑 권리 남용의 항변, 무효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해서 권리 남용의 항변이 있다라는 이제 사실관계들이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침해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로서 할 수 있는 항변이 요 두 개구나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은 문제 소재에다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사실관계 쓰시면서 갑의 비침해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똑같죠? 근거로서 자유실시의 기술의 항변 첫 번째, 그리고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렇게만 구성해 주셔도 훌륭한 문제 소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신 게 이제 논점 하나죠. 그래서 목차 1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목차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문제 소재랑 목차 그냥 다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 문제 소재만 기계적으로 잘 이제 보고 그냥 바로바로 뽑아내도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대목차예요. 대목차에서는 이 문제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냥 수험생 있잖아요. 저희 주변의 친구들 수험생한테 제 답안지 들고 가가지고 문제지 안 보여주고 답안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 답안지만 보고서 이거 문제 뭐였는지 알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답안지가 저는 가장 좋은 답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차만 봐도 대목차만 봐도 여기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었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답안지를 저는 추구를 하고 그게 가장 수험적으로 깔끔하고 좋은 답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목차에다가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상도 더 좋은 게 뭐냐면 그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출제하시는 분들이 가장 저희한테 항상 매년마다 이제 나왔던 지적이 뭐였냐면은 암기는 잘하는데 문제는 풀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매년 다른 지적들이랑 같이. 근데 이게 문제의 사실관계를 이용해서 목차를 구성하면은 일단 그 지적은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외웠던 것 중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저희가 이제 목차를 구성하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목차와 관련된 게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한번 빼게 되는. 그러면서 불필요한 걸 빼게 되면서 훨씬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답안에 가까운 답안으로 조금 간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한 4년 전, 5년 전 이제 수특허 이런 게 이제 한창 이제 1타 교재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강사분이 가르치셨냐면은 목차, 그리고 소목차에 대한 각 소목차,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판례, 요거를 다 두 문자를 땄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진보성 관련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요
요거에 대한 그 두 문자가 다 있고 요 수평으로 두 문자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보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진보성에 대해서 하나 그냥 그 세부 요건 하나를 궁금했는데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진보성 나왔다 그러면 진보성 관련된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답안이 거의 한 30~40%가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르신 거죠. 아니 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 중에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진보성 의치부터 해가지고 그냥 쫙 다 나오니까 이런 답안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되고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이렇게 공부하는 걸 추천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자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이다라고 했을 때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 문제수 적고 2번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관련된 논점만 딱 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이제 갑이 자신의 실시 발명이 자유실시 기술임을 항변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씁니다. 이러한 이제 논점이 있는 경우에 아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뭘 보여줄 수 있죠? 첫 번째 이 자유실시 이런 항변들은 누가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자유실시 기술의 항변은 누가 하죠? 실시자가 합니다. 실시자가 특허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걸 대상으로 하죠? 자신의 실시 발명이 공지기술과의 비교를 합니다. 이제 홍사현의 선행문에 공지기술과의 비교를 해서 공지기술과 내가 실시하고 있는 것, 특허 발명이 아니에요.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자유실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목차에 다 나와 있죠. 그 부분이. 실시자,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게. 그 다음에 밑에 잠깐 보시면은 권리남용은 뭐죠? 권리남용은 특허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예요. 자유실시 기술과는 다르죠. 그랬을 때 이 목차를 자유실시 기술, 권리남용 이렇게 해버리는 것과 그러한 그 대상과 그 주체를 다 기재하시면서 이제 목차를 구성하는 거는 본인이 나중에 답안을 쓸 때도 헷갈리지 않고 훨씬 더 명료하게 그 답안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추천해드리고 저도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목차는 그래서 결국 해당 논점으로만 설정하고 관련된 법리, 판례, 학설, 검토, 사안 이거는 다 소금차로 뺍니다. 그 아래로. 그래서 그래서 목차가 보시면 다 저는 이 여부로 끝나요. 뭐뭐인지 여부 이렇게. 그래서 사안에서 마지막에 소결 부분이 사안이거든요. 그럼 사안에서 어떻게 끝내냐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제 목차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끝맺음은 항변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끝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차로 구성된 이 단락만 봐도 어떤 어떤 걸 물어봤고 결론이 뭐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처음과 끝을 맞춰한 놓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게 곧 판례의 구성이에요. 판례에서 판사들이 판시를 할 때 이런 구성을 이용해서 판시를 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구성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한 답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잘못된 예 보시면은 이렇게 대목차로 쭉 풀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의 쓰고 요건 쓰고 자유실시 기술항변 썼으니까 권리남용에 의 쓰고 요건 쓰고 판례도 쓰고 그리고 검토도 쓰고. 자, 여기서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의의랑 요건을 이렇게 분리해서 쓰면은 중복 기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조문도 한번 보세요. 조문에 의의랑 요건이 나눠서 적혀져 있나요? 아니죠. 요건이 그냥 곧 의의가 되는 거죠. 조문에 보시면은. 근데 굳이 우리는 계속 의의랑 요건을 분리해가지고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2차에서는 이런 분리가 큰 의미가 없어요.
요건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은 의랑 같이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의랑 같이 요건을 설명해 주면서 문제되는 요건만 빼내기만 하면 돼요. 굳이 그걸 분리해서 쓴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요건 빼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량 낭비, 시간 낭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의 요건, 취지 굳이 다 분리해서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합치거나 쓰지 않거나. 그리고 관련 판례 및 검토라고 적은 거.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무슨 판례인지 모릅니다. 무슨 판례인지 몰라요. 이 판례가 판단 기준인 건지 아니면은 뭐 공지 시점에 관련된 판례인 건지 이런 판례가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주셔야 이게 무슨 판례인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 판례라고 적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유실시 기술 항변이다 하면 자유실시 기술의 판단 방법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자유실시 기술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실시 기술이랑 공지 기술과 대비했을 때 공지 기술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을 자유실시 기술이라 한다. 혹은 아니면 자유실시 기술에서 뭐 구성이 일부가 뭐 누락된 경우에는 구성 전부를 다 더해가지고 자유실시 기술임을 판단해야 된다. 이런 판단 방법들이 있잖아요, 판례가.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게 이제 판단 방법이라고 주제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관련 판례로 퉁치지 마시고 꼭 판례마다 이 판례 주제들을 설정을 해놓으시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도 그걸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논점이 나왔을 때 논점을 떠올리기도 훨씬 쉬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이나요? 굉장히 뭘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죠.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 자유시식 기술 항변 이렇게 논하다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권리남용 항변 논하다가 갑자기 사안을 통해서 이거 다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럼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난잡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목차에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자유시식 기술의 항변을 자유실시 기술이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의요건, 판단 방법, 그래서 이 판례에 따라서 사안 해결까지 여기서 하나 끝내버리고 그다음 두 번째 논점 넘어와가지고 침해금 청구와 권리남용인지 해서 의, 판단 방법, 판례 쓰신 다음에 사안에서 업무 임무를 항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와가지고 결론에 와서 적는 게 이제 요 목차에다 적은 거 있잖아요. 요 끝에다 적은 거. 이거 한 번씩 더 써주시는 거예요. 자유실시 기술임을 항변할 수 있고 권리남용임을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첸천자가 결론만 보고도 해당 문제는 답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의뢰 실시 발명은 자유실시 기술이며 의뢰 침해 청구는 침해금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비침해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시는 거죠. 결론 부분은 그래서 쓰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논점 하나인 경우에는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면은 사안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쓴 거를 거의 그대로 한 번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이거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그래도 한 번씩 꼭 쓰시는 게 형식적으로 훨씬 더 완성도가 있으니까 쓰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저도 맨날 고민했어요. 이거 귀찮은데 어차피 보면 알지 않을까? 교수님들은 모릅니다. 그냥 쓰다 만 줄 알아요. 그런 거 보면 결론이 없으면. 그리고 문제 소재랑 결론 중에 뭐 하나 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문제 소재를 차라리 빼세요. 결론은 그만큼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점과 관련해서 마지막 팁을 좀 드리자면 배점에 따른 답안 구성 방법.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보다 배점이 클 때, 그래서 생각나는 논점은 4, 5점 뿐인데 한 개인데 배점이 8에서 10점이에요. 그러면은 논점 누락 먼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냥 패스. 아는 만큼만 쓰되 사안포섭을 차라리 평소에 하는 것보다 두세 줄 더 해라. 그리고 패스합니다.
그래 미련을 버려야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다. 이거 조금 못 썼다고 해서 그게 치명적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논점 하나 좀 누락했다고 해서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막 남들이랑 막 2점 막 3점 이렇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끼케야 1점, 운 좋으면 0.5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한 설문당, 소설문당. 그만큼 이제 다들 실력들이 비슷비슷하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뭐 깐깐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점이 작을 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요거를 이제 여러분은 이제 7월까지 요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암기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고 덜어내고 암기를 하고 덜어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제 덜어내는 그런 순발력을 키우시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6월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6월, 7월까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하나의 뭐 판례나 뭐 학설이나 그리고 뭐 법리, 조문, 요건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레고 블럭이 생각을 하고 이미지화 할 때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고 각 문제마다 원하는 모형이 다 달라요. 어떤 건 세모를 채워라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네, 뭐 요런 니은자 모양을 채워라 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조각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조각 안을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채우면 되는데 이거보다 크다. 내가 갖고 있는 조각이 크다. 그럼 그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죠. 잘라버리고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하면은 좀 더 그 각 법리나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분절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씩 언제든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외웠지만은 안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작을 때 그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버리셔도 될 거. 의치지 요건. 요거 조문에 있는 거 버리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써야 될 내용이 의치지 요건, 학설 판례, 검도, 사안까지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의치지 요건을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조문 번호를 써요. 조문에 기재된 거 안 쓰고 조문 번호를 쓴 다음에 여기서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련해서. 그래서 의 버리고 일단 요건에서 문제되는 게 뭔데 동일성이 문제되는 건지 뭐 공지 시점이 문제되는 건지 그 시점 그 문제되는 거 하나만 딱 가져와 가지고 그것만 씁니다. 배점이 작을 때는 배점이 충분할 때는 그냥 다 쓰시는 게 사실 더 완성도 있는 답안이지만 이건 작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요건에서 4개 요건이 있다면은 문제되는 요건만 기재하고 대신에 조문 번호를 병기해 주시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쓴 거다 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조문 번호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거절 이유, 무효 심판, 뭐 취소 신청 아니면은 당연히 뭐 신규성 진보성 당연히 아셔야겠고 뭐 우선권 그리고 심결 취소 소송 아니면 재심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일단 어디에 있는지는 일단 당연히 아셔야 되고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33조도 자주 나오고 30조, 44조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항상 조문은 어떤 문제를 쓰든지 조문은 병기를 하시는 거를 좀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판례가 띡하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독립적으로 판례가 나온 게 아니고 대부분의 판례는 어떤 조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문에서 이 조문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례를 쓸 때는 항상 조문이 같이 튀어나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단지 이 조문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되는 판례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예외적으로 특수 케이스니까 그건 그때가 익히시면 되고 어쨌든 조문 번호는 언제든 적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학설 및 판례가 있다. 내가 학설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판례가 있는데 판례가 심지어 대법원 판례야. 그럼 과감하게 학설 버리시면 돼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설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1차와 2차의 가장 큰 차이가 학설이잖아요, 사실. 1차 때는 학설을 볼 필요가 없었고 2차 때는 왠지 모르게 학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배점이 예를 들어서 작다 그러면은 판례만 남기고 학설은 일단 지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치지 요건 날리시고 이거 날렸는데도 분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학설 날리시고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판례를 날리시면 됩니다. 판례는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쓰진 않아요. 그 판례 판결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쓰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날리고 시작하는데 키워드는 저희가 남겨놓잖아요. 키워드를 뭐 그냥 키워드 형태로 단어 형태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두 문자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판례에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본인이 설정해 놓은 게 한 10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판례는 판단 기준을 설치하고 있는 판례는 그게 다 이제 쓸모가 있어요. 이 요건들 다 만족해야 그 판단 기준을 만족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판례들은 여러분들 키워드 잡으신 거 보면은 그 결론은 한 줄인데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 논거를 키워드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학용도 발명에서 의학용도가 구성 요건이다. 여기 사실 판례잖아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 왜 의학용도가 판례에 해당하는지 뭐 효능을 뭐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구성 요건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 판례에서 이런 것들을 날리시고 이 판례는 이제 원래 4줄로 준비했으면 2줄만 쓰고 넘어가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 삭제하는 거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판례를 외우실 때, 판례를 보실 때 일단 처음에 보실 때는 추천드리는 게 풀로 다 보세요. 판결 요지가 있으면 판결 이유까지 보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판결 요지를 전부 다 보시면서 이 판례 뉘앙스를 일단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례가 어떤 조문이랑 관련돼 있고 왜 나왔는지를 판결 요지 전문을 다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다 보시면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키워드가 있으면은 키워드를 이제 외우시는 거죠. 키워드를 외우시다가 이제 키워드가 어느 정도 남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거, 이 키워드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례를 2줄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3줄로 쓴다고 하면 어떤 것만 남길까라고 해서 2단계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판례를. 그래야 이제 이 순발력이라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많이 이제 줄여봐야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2차 공부에서 2차 시험을 보실 때 좀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안포섭, 이 부분은 이제 안 줄입니다. 요거는 줄이지 않아요. 아무리 배점이 낮아도 사안포섭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사안포섭만 남겨놓습니다. 심지어 저도 실제 시험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4점인가 3점인가 아무튼 굉장히 낮은 배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쓸 게 6점이었어요. 판례도 있고 사안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론 결론까지 쓰면은 8점 분량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저는 사안만 썼어요. 그래서 판례 2줄로 그냥 판례 태도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판례는 하면서 그냥 한 문단으로 해가지고 판례는 뭐라고 했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요거 그냥 3점, 4점으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요거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푸실 때 중심이 되는 건 사안의 포섭 부분인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 조문, 판례,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문제, 소재 이런 것들은 다 사안 포섭하기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그러니까 써야 될 내용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 써야 될 그 양이 너무 적다. 내가 써야 될 건 이만큼인데 그러면 제일 마지막까지 가져가셔야 될 거는 사안의 포섭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이 문제를 풀긴 풀었다. 분량이 이 정도라서 내가 이 정도만 쓴 거지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 포섭은 아무리 배점이 작아도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안 포섭 그래서 어느 정도로 쓰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6점짜리라고 하면은 2점은 사안의 포섭 이제 그리고 이렇게 분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점은 이제 목차랑 뭐 서론 결론 이 부분 나머지 2번이 나머지 2점이 이제 뭐 의지지, 판례, 뭐 학설 공토 이런 거. 그래서 거의 1대1 대1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를 보면 이렇게 답안을 보면은 6점짜리에서 한 3분의 1은 사안 포섭이에요. 4분의 1에서 뭐 적게는 4분의 1에서 3분의 1, 많게 3분의 1까지.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물론 이거 다 이제 쳐내고 하면은 이제 뭐 목차들 다 쳐내고 내고 하면은 여기 사안의 포섭이 이렇게 되려면 한 6줄 이렇게 나와요. 사안의 포섭 6줄 쓰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6줄 정도, 5줄, 6줄 정도는 써야 그 사실관계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안의 포섭을 2-3줄로 쓰시는 말이죠. 그거는 본인이 썼을 때는 다 머릿속에 결과랑 이 과정이 다 있으니까 본인이 썼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남이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막 결과가 튀어나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일 안 좋은 답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문제가 되고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제 답을 봤을 때 제일 안 좋게 느껴진 거는 판례를 이렇게 뭐 잘 썼어요. 뭐 예를 의지지 쓰고 학설은 없는데 판례 썼어요. 그런 다음에 사안 이렇게 해서 판례를 일단 쓰고 잘 썼습니다. 관련된 거. 갑자기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사안에다가. 갑자기 대뜸. 판례 자기 썼으니까 관련된 내용 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면서 결론 딱 내버려요. 이거 뭐예요? 이러면은 사안 포섭을 안 한 거죠, 그냥. 사안 포섭을 했다는 거는 이 판례의 그 요건들에 맞춰서 이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입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A는 이 요건에 뭐 라지 요건에 맞고 스몰 B는 라지 B 요건에 맞고 이렇게 맞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데 갑자기 판례 다 써놓고 이제 머릿속에 결론 다 있으니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갑자기 결론 내버리는 거.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안의 포섭 이런 거 쓰실 때 따라서 쓰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 내실 때 따라서 많이 쓰시는데 내가 정말 결론을 내고 있는 건가? 이거 쓰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요주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했을까? 이걸 한 번씩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사안 포섭 부분은 요 따라서만 주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따라서가 굉장히 잘못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론 부분은 지우셔도 됩니다. 서론은 한 줄로 쓰거나 아예 안 쓰도 무방하다. 그래서 의지지 서론 부분 가장 먼저 지우시면 되고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학설 지우시고 판례 지우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요게 제일 이 시험의 키포인트예요. 이게 암기 못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 안 했으니까 떨어졌겠거니 하는데 요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자신이 안 나온 이유를 몰라요. 아,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장시로 가는 겁니다. 아는 건 많은데 당연히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제대로 그 효율적으로 현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제 동차생 분들도 그렇고 지금 기득이신 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양을 절대 늘려가시면 안 돼요. 양을 늘려가시면 안 되고 지금 있는 거를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동차생 분들은 일단 암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볼륨이 작아져야 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괜히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계속 차단해 주시면서 좀 컴팩트하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비벼볼 수라도 있습니다. 합격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일단은 5분 쉬시고, 원래는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원래 수업의 그런 그 순서대로 가면은 일단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 놓은 거, 지금은 제가 거기다가 다른 중요 논점 이런 거를 일부러 뺐어요. 오늘 시간이 이것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문제 그 해설을 저랑 같이 좀 자세히 볼게요. 오늘은 자세히 보고 이 기출문제 분석은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다음 주랑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늘 푸실 때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암기나 이런 것들 책 보면서 푸셔도 됩니다. 제가 다 해놨어요. 배점이 큰 경우도 문제 출제해놨고 배점이 작은 경우도 출제해놨어요. 답안을 지금 책을 보며 쓰셔도 제대로 다 못 쓰실 거예요. 근데 안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보시면서라도 한 번씩 뭘 빼야 되는지를 배워보는 게 좋으니까, 혹시 지금 암기가 안 되셨다면은 책을 보면서라도 풀어보시고 사람포서 꼭 해보시고 1시간 내에 일단은 어떻게든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5분에 이제 시험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시고 이따 뵙겠습니다.